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남의 집 결혼식에는 모두가 웃고 우리 집 결혼식에는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예식장 한가운데 서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날 저 명이 66살 직접 선언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식에게 남길 것이 없습니다. 부잣집과 함께 축하하려고 오신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제 며느리 소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했고 제 아들 지훈은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려 했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구두 굽소리가 관속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방금 결혼식을 망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은 더 이상 신선한 꽃과 하얀 테이블보로 꾸며진 사기극처럼 계속되게 둘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지훈이 소희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로 돌아갑니다. 아들은 짧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제 여자친구 소희예요. 소희는 피부가 하얗고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에 말씨가 조용하고 웃음도 적당해서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난 뒤 소희가 허리를 굽혀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미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두통으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소희가 조용히 뜨거운 레몬 꿀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고 좀 나으세요. 점심부터 계속 기침하시던데 저는 그 잔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돌봄을 받는 그 느낌은 사람의 경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지훈이 저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금융 쪽에서 일해요. 지금 아파트 투자 프로젝트에 자본금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땅을 사는 거니?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신식 아파트에 투자하는 건데 대출을 쉽게 받으려면 누군가 법적 명의자가 필요해서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고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계속해서 너무 잘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죽을 끓이고 닭을 고아주고 이불을 개고 지훈은 엄마, 요즘 여자애들이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강아지에게 죽을 먹이고 있을 때 소희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 언젠가 곁에 아무도 없게 되면 재산을 누구 앞으로 돌릴 생각 있으세요? 저는 돌아보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소희는 웃으며 농담이라고 했지만 눈빛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빚쟁이에게서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회의, 프로젝트, 회사 문제 등등. 저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저를 은행에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이 계좌는 제가 부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몇 년간 모은 돈을 소희랑 투자하려고 해요. 통장을 보니 제 이름과 소희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하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요. 소희는 똑똑하니까 엄마 믿으세요. 믿으라고요? 저는 제 아들을 제가 아플 때 죽을 떠먹여주고 며느리가 되기 전부터 저를 엄마라고 불렀던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 후로는 침묵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저에게 밥 먹었냐고 묻지 않았고 안부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소희가 검은 자동차에서 내리는 걸 봤습니다.
내리자마자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에게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시장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 채소 바구니를 꽉 쥐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소희, 요즘 이상한 거 없니?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소희는 집에 와서 더 이상 많이 웃지 않았고 제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결혼이 오래가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았고 조용히 저녁을 차려 아들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서 공개할 일이 있어. 지훈은 그냥 믿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다면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에서 저는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소희의 눈이 뒤집히더니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은 연회를 떠났으며 직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름다운 꿈에서 악몽으로 깬 듯 멍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연회장 한가운데를 걸어 나왔습니다. 사실 그랬으니까요. 저는 가장 믿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연회장을 떠날 때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66살 먹은 제가 결혼식장에서 며느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은 돈과 정성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점심,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천으로 된 가방을 안고 오래된 통장, 땅 매매 계약서,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꼭 쥐고 있던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소희가 서명한 지 3일 만에 모든 돈을 인출해간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숫자, 모든 거래 날짜를 기억합니다. 마치 칼날이 기억 속을 조금씩 베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신뢰를 준 제 자신이 아까웠습니다. 소희가 두통이 있다고 저를 돌보는 척한 그날이 사실은 밑밥을 까는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소희는 지훈에게 저를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했고, 그동안 소희는 집에서 한가롭게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고 부드럽고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만기 재계약 확인 전화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0원입니다. 그제야 저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래 내역서만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그냥 두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제 작은 강아지는 저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돌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훈은 일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앉으라고 하고 물을 따라주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봐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을게. 너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니? 소희는 웃었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에 맹세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더군요. 네. 투자에 실패해서 지금 돌려막기 하려는 중이에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서 돌려막으려고? 남편 돈으로요.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제 아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집도 내 이름으로 하고 싶지? 소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부가 같이 이름을 올려야 진짜 가족이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너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소희는 약간 차가운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저 피곤해요. 그녀는 바로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가서 남편이 남긴 시골 땅을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제 오랜 친구 순영이었고 한약을 파는 분입니다. 순영과 명의를 잠시 맡아주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조용히 순영 명의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순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 가려고 그래?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젠 내 자식도 못 믿겠어. 지훈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에 바쁘게 꽂히며 케이크며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작은 가죽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예정과 새집 문서 복사본, 은행 내역서, 그리고 며칠 전 소희가 어떤 남자와 통화하는 걸 몰래 녹음한 파일도 넣었습니다. 결혼 끝나면 그 늙은이 끝이야. 기다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했으니까요. 제 얼굴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불타듯 뜨거웠습니다. 부모님 인사 시간, 저는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신랑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제 이 집엔 제 이름으로 된 벽돌 한 장도 없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모두 인출했습니다. 저는 소희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훈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저는 가방에서 내역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직접 봐, 누가 돈을 뺐는지? 엄마가 크게 읽어줘야겠니?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결혼식장에서 저런 일이. 저는 체면이 상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잃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종이를 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기도 전에 등을 돌려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한낮, 밖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들과 더 이상 한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저녁마다 신문을 읽던 그 의자입니다. 집은 텅 비었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또렷이 들렸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화려한 결혼식장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실패한 사람처럼 돌아왔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오후 1시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슬리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렸고 눈은 울어서 빨갰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나 망신당했잖아.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말해서 내가 창피한 거야? 아니면 진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가 마주할 수 없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턱짓을 했습니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 하지만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리진 마. 그는 조용히 마당에 주저앉아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의자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데려와도 엄마는 반대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엄마는 막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눈이 멀지 않았다. 다 봤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난 그녀를 사랑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내가 모르는 사이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결혼 끝나면 그 늙은이 내쫓아라고 말한 녹음이 있다. 더 할 말 있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잡으려다 중간에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으면 남이 내 눈가리개를 벗긴다고 남 탓하지 마라. 지훈은 무릎을 꿇고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녀의 집에 가지도 누구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고 거의 먹지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니 그는 할아버지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울고 있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울어요. 그냥 아쉬워서요. 나이도 어린데 뭐가 아쉽니? 엄마의 신뢰가 아쉬워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행 서류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뺐지?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그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라도 남겨둔 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 빈 방 하나,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들어가서 생각하라고 남겨뒀지. 그는 저녁 내내 조용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일했던 곳, 소희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명단을 몇 달 전에 몰래 모아둔 걸 건넸습니다. 지훈은 나갔습니다. 사흘 내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시선도 없이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뒀습니다. 그 안엔 소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은 사진, 소희와 그 남자의 문자, 그리고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받은 서류 사본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아파트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고소? 누구를 고소하냐고? 약혼녀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고소한다고.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순수하지 않은 눈빛이었다. 아이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엄마, 한 가지만 부탁이 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두려웠다. 내 아이가 또다시 마음이 약해질까 봐.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장에 나가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다.
제사상에 올릴 꽃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을 한때 뒤흔들었던 그 여자에게 주기 위한 꽃이었다. 꽃을 문 앞에 두고 아래에 작은 쪽지를 끼워두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 지훈은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그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이 마침내 눈을 떴다는 것을. 지훈이 고소장을 낸 이후 우리 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소희의 또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2명의 수사관이 거실에 앉았다. 나는 물을 따라주며 모든 세세한 일을 이야기했다. 내 목소리는 피가 스며든 일기를 읽는 것처럼 담담했다. 지훈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희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얼굴이 굳었지만 손은 떨렸다. 나는 알았다. 그가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만약 그 감정이 터진다면 미쳐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모든 절차가 확인된 후 수사기관은 공식적으로 소희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내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다. 소희는 울부짖으며 죄를 부인하다가 곧바로 지훈에게 모든 탓을 돌렸다. 저 사람이 계좌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의 어머니가 동의해서 제가 돈을 뺐죠. 여전히 신뢰를 이용한 수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다. 나는 예금 통장을 펼쳐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짚었고 은행 CCTV 화면, 소희가 결혼 후에 돌려줄게 라고 인정한 음성 녹음까지 내밀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낮의 햇살처럼 선명했다. 그날 나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평상에 드러누워 이마에 손을 얹었다. 지훈은 바닥에 앉아 절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그때 엄마가 나서지 않았다면 난 정말 바보가 됐을 거야. 나는 눈을 떠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넌 바보야. 다만 아직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다. 예전 대학 입시에 떨어져 엄마 무릎에 머리를 묻고 울던 그 아이처럼 흐느꼈다. 엄마, 너무 후회돼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내 눈에도 눈물이 맺힌 걸 보이기 싫었다. 며칠 뒤 소희는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 전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무렵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는 나이든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명희 씨 맞으시죠? 저는 소희 엄마예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제 딸이 잘못한 걸 알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다면 제 딸을 감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나는 전화기를 꼭 쥐고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당신이 나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상대는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뭐든 하셔도 이해해요. 그저 제 딸 대신 사과드릴 뿐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그 이야기를 지훈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누가 감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더 이상 속은 상처를 안고 정해 없이 살아가길 바라지도 않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법에 맡기자.
엄마는 미워하지 않아. 다만 더 이상 누구도 엄마처럼 고통받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일찍 자는 척했다. 하지만 사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희가 처음 집에 인사 왔던 날들을 떠올렸다. 차를 따라주던 모습.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묻던 말.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어주던 장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모든 게 목적이 있었다. 오직 내 믿음만이 진짜였다. 지훈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지만 그도 잠들지 않은 걸 알았다. 그는 산산이 부서진 인생과 이제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고기와 젓갈도 넣지 않은 흰죽을 한 솥 끓였다. 상을 차리고 지훈을 불렀다. 그는 밥상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엄마, 달걀도 없고 채소도 안 드세요? 나는 대답했다. 예전엔 이보다 훨씬 못한 밥도 먹었단다. 지훈은 말문이 막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남자가 자기 친엄마 혼자 흰죽 먹게 두는 게 무슨 남자냐? 그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꽉 쥐어진 걸 보았다. 엄마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로 사과하는 걸 원하지 않아. 행동으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마당을 쓸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아직 서툴렀지만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은 배추 대신 쓴바귀를 사오기도 했다. 내가 야단을 치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배울게요. 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가장 큰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소희 어머니의 전화가 온 지 사흘 후 나는 침묵하기로 결심했다.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법에 맡기기로 했다. 나는 동사무소까지 걸어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서류를 접수하던 여직원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들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이 두렵지도 않아요. 그날 밤 나는 모든 등기권리증과 집, 땅 관련 서류를 천가방에 넣어 자전거를 타고 내 가장 친한 친구 순영의 집에 갔다.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두었다. 다 팔고 싶어.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 그녀가 눈을 부라렸다. 언니 미쳤어? 늙어서 다리 밑에서 살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친 게 아니야. 다만 내 인생에 누가 더 이상 가져갈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내 이름으로 맡아줄까? 혹시 언니 마음 바꾸면 돌려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 믿어. 근데 내가 먼저 죽으면 그냥 팔아서 제사상에 올려줘. 우리는 손글씨로 계약서를 썼고 증인도 있었다. 나는 복사본을 집으로 가져와 침대 및 나무 상자에 넣어두었다. 지훈은 이 일을 몰랐다. 그는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약혼식에서 변고가 있은 후에도 양가 가족은 공허한 말로 관계를 이어가려 했고 소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계속 웃고 떠들며 심지어 신부 입장에 사자춤팀을 불러오자고까지 했다. 나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방에 들어와 내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엄마,
이거 좀 대신 사인해 주세요. 결혼식 서비스 계약서였다. 나는 대충 훑어보고 뒷면을 뒤집었다. 추가 부록이 있었다. 결혼 후 신혼집 아파트 예약 계약서, 두 부부 공동 명의였다. 나는 종이를 탁자 위에 던지고 일어섰다. 엄마 방에서 나가. 지훈은 얼어붙었다. 엄마가 이미 말했지. 엄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재산도 더는 없어. 이 집도 이미 팔았어. 그는 멍해졌다. 엄마가 팔았다고? 언제? 3일 전이다. 그가 소리쳤다. 엄마 미쳤어요. 나는 똑바로 서서 그를 바라봤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정신이 더 또렷해.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치 하늘에서 뺨을 맞은 것처럼. 소희는 문 밖에서 몇 마디를 엿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혼식장에 가서 예약을 취소했다. 이제 결제 대표가 없습니다. 이 결혼식, 이 할머니와는 상관없어요. 식장 직원은 망설이며 소희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 나는 연락처를 남겼다. 그날 오후, 소희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자 화장 잔뜩 한 얼굴이 보여 소름이 돋았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랑 지훈이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는 문을 막아선 채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진심으로 지훈이를 사랑해? 아니면 엄마가 남긴 재산을 사랑하는 거야?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돈도 집도 없으면 그래도 결혼할 거니?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올려다봤다. 엄마가 없었다면 우린 이미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나는 쾅 하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매기 매운탕을 끓였다. 나는 밥상에 덜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지훈이 돌아왔다. 얼굴이 초췌했다. 그가 나를 보고 냄비를 봤다. 나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그가 앉았다. 나는 국 한 숟가락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다. 엄마는 부자가 아니야. 착하지도 않아. 엄마는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있었고, 넌 그걸 가짜 여자에게 바꿔버렸어. 지훈은 눈물을 삼켰다. 나는 봤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결혼식은 열리지 않아. 엄마가 이미 선언했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됐다. 엄마, 뭘 하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바위처럼 단단하게 말했다. 엄마는 진실을 말할 거야.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랬다. 나는 모든 서류, 녹음, 사진을 준비했다. 나는 정확히 그 순간을 골랐다. 사람들이 신랑 부모님의 인사말을 기다릴 때였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내가 처음 한 말은 축사가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속임수에 당했습니다. 장내가 얼어붙었다. 두 번째로 말했다. 저는 신랑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의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식장을 떠난 지 1시간도 안 되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물론 아무도 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않았다. 내가 발표할 때 직원들에게 모든 카메라를 끄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은 어떤 기계보다도 빨랐다. 그리고 군중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확성기였다. 나는 주방에서 식은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이 쾅쾅 울렸다. 지훈이 문을 걷어차며 들어왔다.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떨렸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요? 나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엄마가 너를 망가진 인생에서 구해줬다. 그는 벽을 세게 쳤다. 벽이 금이 같다. 난 그녀를 사랑해요. 엄마는 몰라. 나는 일어나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아니, 내가 모르는 거야. 넌 껍데기를 사랑했어. 차 끓이고 죽 끓일 줄 아는 얼굴. 하지만 그 뒤엔 바닥 없는 지갑이 있을 뿐이야. 소희는 식장 로비에서 사람들이 부축해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내가 떠날 때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런데 불과 30분 후 함께 간 친구가 말했다. 그 애 정신 차리자마자 소리 지르더라. 자기 엄마가 정신병자라고. 엄마가 망상에 빠져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랬다.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 지훈은 다시 벽을 쳤고 손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가 엄마를 병자라고 했다고?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지훈은 침묵했다. 처음으로 깊고 끝없는 우물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오핀의 집까지 걸어갔다. 오핀은 지훈 고등학교 동창이자 우연히도 소희와 온라인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소희가 전에 누구 속인 적 있어? 오핀은 망설이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전부 은행 내역이에요. 난 확인만 필요해. 누구한테 더 피해주고 싶지 않아.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예전에 지훈이한테 경고했는데 너무 사랑에 빠져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이 일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이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다. 쉰 목소리였다. 소희, 내가 우리 엄마 정신병자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창가에 서서 소희의 우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나 그런 말 안 했어. 누가 그래? 사람들이 꾸며낸 거야. 지훈은 휴대폰을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두 눈이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주 일찍 집을 나섰다. 점심 무렵, 그는 서류 뭉치를 안고 돌아왔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서류를 봤다. 그 안에는 소희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했던 회사가 사실 유령 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었다. 사업자 등록도 없고 법적 대표자도 없었다. 심지어 브로셔에 적힌 대표 전화도 버려진 유심 번호였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녀가 다 꾸민 거였어. 심지어 부모님이랑 산다고 한 집 주소도 거짓말이야. 내가 찾아가니까 이웃들이 혼자 자취한 지 오래됐고 가족은 본 적 없다고 하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지 않았다. 그저 아팠다. 우리 같이 잤었어. 나는 한때 그녀가 내가 평생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의 수치심이 스스로 가슴을 핥히게 내버려 두었다. 잔인한 진실만큼 한 남자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은 없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명세서를 꺼내 2억 원 인출 내역을 가리켰다. 신고서에 서명해라. 만약 엄마가 먼저 서명하면 다음에 또 엄마가 강요했다고 할 거잖아. 지훈은 손을 떨며 펜을 들었다. 나 할게요.
나는 막지 않았다. 또 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마주하게 두었다. 그날 저녁 소희가 지훈에게 전화했다. 나는 막지 않았다. 통화는 짧았다. 지훈은 스피커폰을 켰다. 오빠, 엄마 말 듣지 마. 엄마가 지어낸 거야. 나 오빠 사랑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희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증거는? 내 엄마 죽었잖아. 서류가 어딨어? 내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고소하면 나도 널 끌고 같이 죽을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훈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강철 같았다. 한번 해봐. 나는 일어나 방에 들어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안에는 모든 원본 서류, 녹음, 사진, 소희에게 속았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까지 내가 몇 달 전부터 모아온 것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상자를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여자는 내 엄마가 늙은 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줄 아는 머리도 있다는 걸 몰랐지. 지훈은 상자에 손을 얹고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자를 더 가까이 밀어주었다. 가져가. 이건 내가 써. 하지만 용서는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해. 지훈이 공식적으로 고소장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수사기관은 사건을 확대했다. 최소한 3명의 추가 피해자를 찾아냈고 모두 소희에게 아파트 투자라는 수법으로 속은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법정 명의로 은행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3개월 후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이었고 소희의 달콤한 외모에 방심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으니까. 지훈은 진술을 위해 불려갔다. 나는 밖에서 3시간 동안 그를 기다렸다. 그가 나왔을 때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팽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엄마보다 남을 더 믿던 어리석은 아들이 아니었다. 어둠에서 막 빠져나온 남자의 냉철함이었다. 그는 나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엄마, 그들이 임시 구금 영장을 보여줬어요. 소희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됐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알아.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엄마, 그 여자 미워해요? 나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다. 엄마는 미워하지 않아. 아쉬워. 우리 아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었다는 게 아쉬워. 그날 밤,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지훈과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그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후추 조림 생선을 만들었다. 밥상을 가운데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앞에 밥그릇을 놓았다. 지훈은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가 이제 나한테 밥 안 해줄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살아있는 한 내 밥은 해줄 거야. 하지만 이 밥상이 신뢰의 마지막 밥상이 되게 하지 마라. 밥은 식었지만 나는 맛있게 먹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시장에 갔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피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나를 붙잡고 물었다. 명희 씨 맞죠? 지난번 결혼식 때 소란 피운 그분?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요. 사람들은 조용했다. 그러다 한 아주머니가 지갑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우리 딸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나는 펼쳐보니 주소와 전화번호, 그분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집에 가져와 지훈에게 건넸다. 이 사람 찾아가 봐. 다음 증인일 수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전화를 걸었고 정말 그 여자도 소희에게 똑같은 수법, 즉 고수익 아파트 투자로 1억 5천만 원을 빼앗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아들과 함께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다섯째 날, 내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다. 소희가 편지를 쓴 것이다. 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지훈이 봉투를 내밀었다. 겉면에는 명의 쉽게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열어보았다. 안에는 학생용 공책 종이에 기울어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이 편지를 안 읽을 걸 알지만 그래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잃을 게 없으니까요. 나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손이 떨렸다. 저는 진짜 엄마가 없어요. 3살 때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할머니와 살다가 혼자 자립하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누구도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단지 돈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나는 멈췄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계속 읽었다. 죄송해요. 용서를 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이해해줬으면 해요.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결여된 아이들이 있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요. 나는 편지를 접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 물었다. 엄마, 답장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편지는 태우지 않을 거야. 나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고소 서류들 바로 옆에. 실수의 증거이자 어쩌면 내 마음의 죄책감의 일부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릴 적 지훈에게 믿음과 정의에 대해 들려줬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진심인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게 내 잘못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엄마가 내가 상처로 어른이 되게 한 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부터 엄마가 다시 가르쳐 줄게.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네, 엄마. 나는 안다. 인생은 아직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나는 몰랐다. 그 편지 이후에도 소희가 포기하지 않을 줄은. 어느 날 아침, 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낯선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와 소희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공손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 양의 위임을 받아 협상하러 왔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저희가 사용한 모든 돈을 돌려드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나는 손을 닫고 그를 집 안으로 들여 차를 내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는 머뭇거렸다. 부인은 돈을 돌려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뭘 얻을 수 있죠? 제 명예는요? 그녀에게 속은 다른 사람들의 명예는요? 그는 당황했다. 저는 의뢰인의 요청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대문을 가리켰다. 의뢰인에게 전하세요. 여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할머니의 집이라고요.
만약 그녀가 무언가를 되찾고 싶다면 진실로 시작해야지, 돈으로 시작할 게 아닙니다. 그는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판이 끝났음을.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는다면 변호사를 피해자 집에 보내지 않는다. 지훈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조금의 존경심이 돌아왔고 더 많은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날 밤 그가 말했다. 엄마, 나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아보고 싶어. 증거를 다 모아서 그녀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가 옳은 일을 할 때임을 알았다. 3일 후 그는 마르고 4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을 데려왔다. 이름은 준수. 그는 중고 휴대폰 판매 직원이었고 소희에게 3억 원 이상을 빌려주고 사라진 적이 있었다. 그는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가족이 붙잡았다. 지훈이 소개했다. 준수 형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희와의 통화 녹음도 있어요. 나는 준수에게 물을 따라주며 똑바로 쳐다보았다. 법정에 설 준비가 되셨나요? 준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감사받을 필요 없어요. 그녀가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고소장을 보완해 구청 경찰서에 다시 제출했다. 며칠 후 소희는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다. 경찰은 그녀가 머물던 하숙집에서 체포영장을 읽었다. 더 이상 고급 아파트도 명품 옷도 없었다. 지저분한 방에 낡은 옷 몇 벌뿐이었다. 지훈은 진술 확인을 위해 불려갔다. 소희를 보자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희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망신당하는 걸 보려고 온 거야? 지훈이 답했다. 나는 진실을 확인하러 왔어. 내가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여전히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직원이었을 뿐이야. 나는 밖에서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소희는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손해만 생각했다. 지훈이 나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내 곁에 오래 앉아 있었다. 엄마, 나는 내 자신이 역겨워. 왜 그때는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깨달았으니 됐다. 어리석어도 고치면 살 길이 있다. 똑똑하면서도 길을 잘못 들면 그게 진짜 끝이지. 다음 날, 지훈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하기 시작했다. 한때 내 성을 썼던 아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욕했고,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보다 2살 많은 정숙 할머니처럼 지훈을 보자 울음을 터뜨린 이도 있었다. 너를 낳은 엄마는 참 고생 많았겠다. 하지만 지금 너를 보면 그분도 마음이 놓일 거야.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대문 근처 나무 뒤에 서서 내 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걸 지켜봤다. 속은 가족이 속는 것보다 더 아팠다. 그날 밤 나는 뜨거운 닭죽 한 그릇을 미리 준비해 그의 방 앞에 두었다. 지훈은 문을 열고 죽을 보고 주위를 둘러봤다. 내가 부엌에 있는 걸 보고 다가와 그릇을 들고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로는 용서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식지 않은 죽 한 그릇이면 사람의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소희가 잡힌 뒤 모든 일이 점차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런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도 우편소인도 없었다. 글씨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나는 바로 알아챘다. 소희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법정에서 당신과 아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질투했다고도요. 아들이 가난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는 걸 반대했다고도 할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말을 할 겁니다. 나는 종이를 꽉 쥐고 분노가 치밀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복수였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가서 수사관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증인과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녀가 죄를 부인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나무 상자를 열고 모든 서류, 통장 사본, 녹음, 영상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다. 모두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법정에서는 진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 용기 내어 나서야 한다. 나는 지훈을 불러내 손으로 쓴 4장짜리 진술서를 건넸다. 지훈은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이거 언제 썼어요? 내가 정숙 할머니를 만나러 간 날 밤에. 법정에 제출하려고요? 아니, 읽으려고. 엄마가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안 돼요. 엄마는 나이도 많고 법정에 사람도 많은데 누가 흥분하면 어쩌려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는 곤중이 무섭지 않아. 엄마가 두려운 건 죽어서도 사람들이 엄마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훈은 말이 없었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읽는다면 내가 맨 앞줄에 앉아 있을게요. 재판은 3주 후로 잡혔다. 그동안 나는 매일 밤 진술서를 읽으며 연습했다. 외울 정도로. 한 문장 한 문장이 찢어진 내 마음을 글로 꿰매는 과정이었다. 재판 날이 왔다. 나는 검은색 아오자이, 긴 전통 옷을 입고 단정하게 스카프를 두르고 작은 가방을 들었다. 가방 안에는 증거와 편지, 녹음, 그리고 지훈이 3살 때 찍은 단 한 장뿐인 사진이 있었다. 지훈은 내 옆에서 말없이 걸었다. 흰 셔츠에 넥타이도 없이 얼굴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그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라면 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라. 엄마는 자식의 결혼식 한가운데에 서 있어도 떨지 않으셨다. 우리는 법정에 들어섰고 소희는 이미 피고석의 유리칸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회색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틀어 올렸으며 연한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내가 증인석에 오르자 그녀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고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내 명예를 꿰매는 바늘과 같았다. 나는 내가 어떻게 접근당했는지, 달콤한 말에 어떻게 눈이 멀었는지, 어떻게 속아서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빼앗기고 자산 명의까지 더대 걸려 넘기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또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싸웠으며, 왜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했는지도 말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문장은 단지 법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상처받고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말했다. 내가 진술을 마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연기 잘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질서를 요구했고 소희는 주의를 받았다. 지훈이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진실을 깨닫게 된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의 아픔, 한 번의 치욕까지 이야기했다. 그는 법정 한가운데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게 사과했다. 재판부 모두가 돌아볼 정도였다.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법원이 잠시 휴정하며 평일을 선고하자 나는 지훈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는 그녀가 후회할 것 같니? 지훈은 내 얼굴을 바라보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는 7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법정을 나섰다. 처음으로 내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판결은 축축한 아침, 부슬비가 내리는 날에 내려졌다. 나와 지훈은 두 번째 줄에 앉았고 뒤에는 호기심에 따라온 이웃 몇 명과 아마도 소희의 또 다른 피해자들로 보이는 낯선 이들이 있었다. 판사는 소희에게 사기 및 재산 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도 하라고 했다. 그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정에서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환호하는 이도 없었다.